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4년 임기 가운데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띠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의회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주목하는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는 20년의 사이클로 중국의 당대회도 함께 치러지는 해에 열리는 선거여서 더 관심인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분위기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게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르게 되고 결국은 미국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라는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알뜰하게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 중간선거의 모든 것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은 중간선거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뽑는 겁니까? 의원이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고 뭐 주지사 선거도 하는 것 같고 복잡하던데요. 네, 중간 선거에는 그 상원의 3분의 1이죠. 6년 예. 임기의 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2명을 뽑는데, 네. 그 중에 그 3분의 1이 35석이 교체가 되고요. 예. 하원은 전부 435석이 교체가 됩니다. 예. 또 36개 주지사뿐만 아니라 주 총무처 장관이 중요한데요. 네.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뽑게 되고요. 주 사법부 장관뿐만 아니라 주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네. 주의회 의원들도 이번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총선 지방선거를 다 같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선거까지도 같이 일어나니까 우리보다 더 규모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원은 이번에 3분의 1이 바뀐다고 하고 이런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설명 주셨으니까 상원은 그럼 임기가 6년이겠구나. 한 번 되면 6년까지 가고 중간중간에 3분의 1씩은 물갈이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상원 같은 경우에는 대사 임명권이라든지 예. 장관 임명과 관련된 기본 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6년이라는 임기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은 그럼 이번에 선거하면 전부 다 바뀌면, 원래 하원 의원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하원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하원도 치러지게 되고요. 예. 또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하원이 하고. 예, 하원 선거가 다시 또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할 때 하원 바꾸면서 중간에도 또 바꾸는.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예, 2년입니다.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선거가 진행되는데 지금 구도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모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상원은 호각세,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 우세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선거 핵심은요, 누가 상원의 다수당이 될 것이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번 다른 정당을 밀어주는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서 마음을 변심하는 주가 있는데요. 6개에서 8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바다라든지 애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니아, 뉴햄프셔가 되는데 이번에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향후 2년 뒤에 대선의 여론의 풍향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여성과 저소득층이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승리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자연히 공화당의 대선 후보 대선론을 타게 되고요. 또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국방비 증액 요구, 또 매파적인 이민, 통상,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분명한 점은 누가 집권당이 되든지 간에 대중 외교 안보 정책에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첨단 기술에 이어서 금융, 자본, 문화, 인적 교류까지 새로운 냉전 구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화당의 정책이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네, 만약 공화당이 되면. 그런데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인기가 약해서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원은? 네, 그렇습니다. 물가고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어저께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예. 모든 그 미국인들은 독립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무려 7.9%까지 뛰었어요. 이것은 그 서브프라임을 제외한 프라임 대상인데요.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10%를 넘어가기 때문에 예. 매달 일반인들만 하더라도 600달러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5만 달러 정도 월급을 받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 7,000불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더 나간다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물가 비싸니까. 그런데 상원과 하원을 서로 다르게 투표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가 확실한데 상원은 비슷비슷할 거라고 하는 건 어떤 선거구에서 상원은 이분을 찍고 하원은 저분을 찍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구 조정이 국세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인구가 변동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인구 변동을 하기 전에 그 선거 전에 이 인구 변화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 조정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상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워낙 주가 넓기 때문에 공중전 형태 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인종이 몰려있는 지역, 흑인 지역 같은 경우는 흑인이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거의 그 고지전 형태가 되니까 일단 높은 고지에서 선점한 사람들은 유리하게 되고 상원은 이런 그 운에 따라서 그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선거구가 합니다. 막 엇갈려서 예, 만들어지니까 우리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 가운데쯤 있는 화개장터에 선거구 만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바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이 오히려 유세를 많이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그만큼 현직 대통령보다 높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권 등록된 유권자의 53.8%가 네.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거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현재 바이든의 45%보다 8.8% 정도가 높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주력 그 선거구인 스윙 스테이트죠. 네. 펜실베니아, 네바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직접 가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하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열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10월 달만 선거 유세만 26번을 나갔고요. 예. 오바마 같은 경우도 16번 정도 열어놨고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선거구에 직접 지원 유세는 안 하지만 펜실베니아, 뉴욕, LA에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금 모집 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안 되는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이 나라는 그냥 어차피 속마음원이 아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는 모양이에요. 네, 오히려 그게 더 그 선거의 그 열기를 더 불러올리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보통은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 즉 대통령을 낸 당이 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 이후에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적은 딱 2번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 패배는 거의 정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만 평균 3석 전후를 잃게 되고요. 하원은 평균 22석을 잃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 2기 때인 1998년도에는 사상 최대 장기 경제 화랑 시절이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치명적인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석수를 5석이나 늘렸고요. 상원은 같은 수를 유지했습니다. 경제 좋으니까 클린턴이 계속 지지를 얻었다는 말이군요.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걸로 본다 유권자들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년의 임기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씩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예. 상원 같은 경우는 주별로 두 명이지만 국세조사로 해서 선거구 조정이 작기 때문에 바뀐 지역의 흑인 인구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네.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당파색이 전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원 435명은 인구 동태라든지 사회 경제 계층이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파색을 바꾸지 않는 이런 선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흑인 선거구에는
흑인 후보가 나오는 식이고요.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은 본선거는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선거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죠. 특정 예. 지역구에서는 그냥 저당 공천 받으면 당선이야 이제 하는 경우들 많은데 미국도 하원은 그렇다.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이슈가 좀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의 25%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2030년까지 7,300만 명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연금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집값, 임대료의 그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다음 2년 뒤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른다고 그거를 지금 대통령 탓이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물가는 뭐 유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세계적인 다른 여러 영향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집값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미국은 반대인 것 같아요. 미국은 집값 가지고는 뭐 대통령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르면 왜 현직 대통령이 욕을 먹습니까? 네, 물가가 올라가는 틈을 타서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니까 대기업들이 그 사이에 약값도 올리고 제품 가격도 올리고 그리고 서비스 가격도 올리는데 이런 그 올리는 게 그 올해 들어와서는 10%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또한 그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제 관계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최근 오펙이 200만 배럴 감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납부해야 될 그 주택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예. 또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는 2달러에서 4달러까지 온스당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지갑이 그 가벼워졌다는 거죠. 예.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10월 달만 하더라도 현재 이제 39%까지 떨어졌는데요. 한 달 전보다도 2% 포인트 정도 떨어진 게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물가를 한국 대통령이 못 잡는 건 잘 알겠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나라니까 미국 대통령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가솔린 가격과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예. 역대로 보면은 거의 역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가솔린 가격을 잡는 게 대통령의 가장 최대 그 선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중동 문제에 걸핏하면 개입하고 그랬던 게 돌고 돌면 자기 지지율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랬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석을 잃고 의회 권력을 못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러면 이른바 여소야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격 뭐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예.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승리할 확률은 현재는 45%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그 하원 의장은 트럼프파인 그 케빈 메카시라는 의원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공청회라든지 청문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도 180도 바뀌게 되고요. 네. 재정 정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복지나 의료 예산이 또 삭감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활용이라든지 예. ESG 경영이라고 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런 그 흐름도 아무래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뭐 경제적 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친환경 정책도 민주당 정책이라고 보고 공화당이 다시 권력 잡으면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화석 연료와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그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화석 연료나 이런 야. 전략을 계속 쓰겠다는 게 지금 공화당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런 것들도 또 다 흔들흔들 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친환경 정책을 현재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사항으로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또 한국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도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중국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그거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꽤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더 적극적인데요. 아무래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국방 예산을 확충시키고 중국과의 그 갈등 관계를 이용해서 대선까지 이런 그 프레임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강경 주도의 그 법안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미중 간의 합의보다는 아무래도 갈등 관계가 더 커지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증시에서 그나마 좀 그 주목할 만한 업종이 친환경 업종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그런데 민주당이 힘을 얻지 못하고 공화당 쪽으로 의회가 넘어가면 그것도 약해질 거고, 중국과 사이도 안 좋을 거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또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상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박빙의 승부에서 한석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현재와 같이 50대 59조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상원에서 한석을 격전지에서 뺏어갔을 경우에는 예. 상원에 관련된 장관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원 선거가 이번 우리나라의 그 관련된 기업들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상원이 중요하군요. 예. 상원이 만약 동수가 되면 그래도 그거는 여당.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 권한은 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부통령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냐인데 당연히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쪽의 상원 의원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한 선거구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펜실바니아라든지 예. 그리고 애리조나라든지 뭐 네바다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과 관련해서 양쪽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 지역구에 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구는 대부분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원로 의원들이 은퇴하고 신인들이 등장을 했고 네. 여기에 민주당이 자격 공천까지 해주면서 전력을 지금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네, 현재로서는 50대 45 정도로 민주당이 조금 우세라고는 하지만 선거는 막판에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은 중간 선거는 그 대통령이 지는데, 집권당이 지는데 또 지고 나면 다음 대선까지 2년 남기 때문에 또 온 힘을 기울여서 투자도 하고 경제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주가는 오히려 저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지더라도 그 이후에는 주가는 올랐던 경험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죠. 산타넬리라든지 뭐 그리고 연초에 주가 상승을 경험한다든지 예. 이런 법칙들이 많은데 또 공화당이 집권하면 또 주가도 또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에서는 95% 확률로 미 증시가 압도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아하. 2년 뒤 대선을 앞두고서 성장률이라든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노동 정책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꺼낸다는 측면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에 예년 평균보다도 5% 높은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정치 사이클과 맞물려서 지난 1940년대 이후에 20년 단위로 두 나라의 선거가 있은 다음에는 주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년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희망을 좀 얻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역대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좋았고, 하필 그 선거가 중국의 당대회도 있었던 그 해에 있는 거라면 거의 대부분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위스트 의회라 그래서 여소야대 의회가 지난 1981년 이후에 75% 확률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예. 주시장이 이거와 상관없이 항상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2년 단위로 보면은 주식시장의 주가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은 5년에 한 번씩 그 당대회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 당대회를 하면은
25개 성시장도 바뀌게 되고요. 200명의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 정책을 추진하는 3,000명의 국장들이 한꺼번에 이번에 다 바뀌는데요. 바뀌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5년 뒤 승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새로운 할 테니까. 투자 사업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바 경제 소식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네. 그래서 미국도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네. 건가 봐요. 생산성. 네, 이게 단위 시간당 직원 한 명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높아지는 게 거의 뭐 경제 성장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식당의 웨이터라면 한 시간에 손님 몇 팀이나 대응하느냐. 네. 뭐 주방장이라면 한 시간에 갈비탕 몇 개 끓여내느냐. 뭐 그런 그렇죠. 거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 높아야 직원인 내가 해내는 일이 많으니까 월급도 오를 수 있고 예. 또 기업 입장에서도 뭐 직원 월급을 좀 더 주기는 해도 상품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니까 비용이 더 낮아져서 가격도 내릴 수 있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 생산성 수치가 올해 들어서 1947년 이래로 가장 낮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로 원격 근무를 해보니까 이거 능률도 오르고 오히려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 통계는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기업은 직원을 더 고용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드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직원을 뽑다 보니까 고용 시장은 계속 타이트한 거예요. 아, 실업자는 그럼 오히려 적겠네요. 그렇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를 또 내리려고 하다가도 못 내릴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고용주도 기쁘지 않고 직원 더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로자도 힘이 빠지고 월급은 안 오르니까. 그렇죠. 호흡 되게 잘 맞네요. 예, 고객들도 안 기쁘고 뭐 손님 대응을 잘 못하시니까.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불행한 상황이 되죠. 아하. 그런데 문제는 기업도 경제학자들도 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미국 직원들은 예전에는 잘하던 일을 요즘은 왜 이렇게 못할까? 네. 아,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손 놓다 보면 이제 몸도 좀 또 어색하고 그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잠깐 당분간 요렇지 뭐 또 손에 익으면 괜찮아지는 거는 아닐까요? 방금 하신 말씀이 예. 정확하게 미국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가 낸 의견입니다. 네, 이 원래부터 그 원격 근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근무 환경이었다. 그냥 반짝한 거다. 아, 원격 근무 때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네. 그게 좀 반짝 열심히 했던 거고. 네네. 근데 이 밖에 뭐 학자들이나 기업에서 생각해낸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좀 세운 몇 가지 가설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후 직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또는 원격 근무가 길어지면서 이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원격 근무니까 자리 비우는지 안 비우는지 모르니까 그쵸, 소프트웨어로 감시를 시작했군요. 네, 예. 직원들이 일을 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택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러면 메신저를 켜놓고 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감시하는 소프트웨어가 붙어 있으면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게 직원들의 기분을 망쳐놓은 것 같다. 이런 가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직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마치 사장이 권총을 머리에 겨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다라는 표현으로 기사에 담았어요. 그래서 앉아는 있는데 일은 안 하고 네. 생산성은 떨어지고. 또 다른 의견은 직원들의 콧대가 높아져서 일을 덜 한다. 이런 건데 네. 요즘 미국에서는 그 사장님들이 직원 구하기 어려운 걸 직원들도 다 봐서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 안 한다고 사장님이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네. 그래서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추측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에서 그 quiet quitting이라고 조용한 사직 이런 현상이 퍼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상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 아하. 추가 근무하면서 내 사생활까지 일에 쏟지 않겠다.
다른 직원들과도 억지로 관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그래요. 몸바쳐 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실상 나는 그냥 사표 낸 거랑 마찬가지인 네. 딱 그만큼만 일하겠다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2019년까지만 해도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한 번 실수하면 바로 해고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10 스트라이크로 바뀌었어요. 근데 10 스트라이크라고 해도 해고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또 그걸 직원들이 또 아니까. 엉망진창이겠군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엉망진창.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천국. 네. 근데 혹시 인플레이션 때문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직원이 사장님 마우스 고장 났어요. 바꿔주세요. 해도 비싸니까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러면서 안 바꿔주고 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생산성 좀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닐까요?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우스가 고장 났는데 새로 안 사주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전히 공급망 문제 때문에 부품 수급이 안 되면 네. 상품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은 부품 때문에 일이 지체되면 또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기계 고장 났는데 못 고치고 있으면 네. 아이스크림 손님 안 오니까 네. 똑같은 직원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응대하는 손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원격 근무 자체가 생산성 하락의 주범일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얼굴도 보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 툭 한마디 던지는 걸로 배우고 그러는 건데 네. 원격으로 일을 하니까 일의 진도는 나가는데 일하는 법의 향상은 없더라. 이런 분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앞으로도 이런 생산성 감소 트렌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과거에는 생산성 하락은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가 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잘리면 안 되니까 긴장을 하고 정신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네. 다시 생산성이 회복이 되는데 예. 요즘처럼 이렇게 인력난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면 해고를 못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직원들이 긴장할 일도 안 생기고 그러면 생산성은 계속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생산성 나빠질 수도 있다. 네. 이건 정리하면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금리가 계속 생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로도 연결되겠네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군요. 좀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 미국 근로자 여러분들. 우리 금리 따라서 올리기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네. 숄츠 총리가 오늘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있던데 네. 이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겁니까? 다들 떠들썩하더군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외 방문하는 일은 굉장히 잦은 일인데 네. 아무래도 방문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겠죠.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3년임을 확정 지은 직후에 유럽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독일이 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 현재 서방국들이 함께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독일 안팎에서 이번 방문에 대해서 뭐 반발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방중을 강행했다고 해요. 이 자국 기업들의 이익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다른 우려 요인들은 고민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울라프 숄츠 총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방중 사절단에는 그 제약회사 머크 또 예. 기술 회사 뭐 지멘스 있고요. 또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죠. 폭스바겐, 또 화학회사 바스프 등이 독일 대표 기업인들. 네, 예. 독일에서 손꼽는 우량 기업 경영진 12명이 함께 갑니다. 이번 방중에서 또 숄츠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독일은 중국이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장사 좀 해야 되고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저 독일 저 돈밖에 모르는 저 친구들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한편인 걸 모르나 눈치 없이 간다. 네. 그런 비난이 있나 보네요. 네. 독일하고 중국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꽤 가까운 사이죠. 맞습니다. 독일에게 중국은요 6년 연속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독일과 중국의 무역 거래 규모가요 총 2,450억 유로인데 우리 예. 돈으로 하면 이게 한 340조 원 정도 됩니다.
2005년 대비해서 5배가 커진 규모인데요. 독일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도 뭐 상당히 핵심적인 상품들인데 뭐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뭐 희귀 광물들을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품목들은 뭐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의존도가 높아서 대단히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독일과 중국의 무역으로 인해서 100만 개 이상의 독일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수백만 개 이상의 독일 무역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일도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독일에서 만든 걸로만 팔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네. 당연히 중국산 필요로 할 거고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예. 이코노미스트가 독일과 중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 좀 추정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독일의 10대 상장사 중에 9개사가 수익의 최소 10분의 1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와닿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그 폭스바겐 그룹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자동차 5대 중에 2대는 중국 사람이 구매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자동차의 상당수가 중국 생산 공장에서 나온 자동차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독일 산업계가 중국 공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애플의 아이폰이 역시 중국에서 조립되는 거와 유사한 구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그 대중국 직접 투자가 전체 해외 직접 투자액의 한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뭐 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독일은 해외 투자했다 하면 대부분 중국에다 한다. 그런 셈이죠. 올 상반기 동안에도 이 분위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회사들이 중국 직접 투자 금액을 보니까 거의 뭐 한 14조 원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중국 입장에서도 좋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의 친구들을 자꾸 이제 압박하는 바람에 중국이랑 안 논다고 그러고 그럼 전 세계의 왕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텐데 대표적으로 미국과도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 큰 나라 독일이 중국이랑 이렇게 슬슬 손잡으러 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얘기겠어요. 그렇죠. 중국은 이번에 방중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독일하고는 그 메르켈 총리 때만 해도 뭐 그때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서방 국가들이 단결을 하면서 중국과 유럽과의 관계, 특히 독일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멀어진 관계를 이번에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관리들이 이번 기회로 미국이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의도를 좀 무력화하고 미국과 유럽 사이를 좀 갈라놓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을 거라는 주변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이랑은 어차피 안 친하지만 유럽이랑 중국은 친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뭐 주변국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에서조차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독일이 그 이번에 세 개의 당이 연합한 정부잖아요. 뭐 숄츠 총리의 3인당 그리고 녹색당, 자유민주당 이렇게인데 그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당이 있거든요. 특히 녹색당이 그래요. 근데 최근에 중국 해운사 코스코가 그 독일의 함부르크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는 게 성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정부 3당 중에 2당이 이걸 반대를 했었고 외무부, 뭐 국무부 등 뭐 6개 부처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왜 중국한테 파냐? 네. 그런데 숄츠 총리의 강행으로 허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누구보다 빠른 방중까지 이 숄츠 총리가 친중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왕 갈 거라면 인권 문제든지 뭐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할 말 하고 와라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숄츠 총리는 그 실용주의자인가 봐요. 이 부분에 관해선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아유 모르는 소리 마세요. 중국이랑 안 친하고 어떻게 독일 경제가 돌아갑니까? 라는 건 이제 속마음일 거고. 베트남 이야기도 하나 좀 들어보죠. 요즘 베트남의 주유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난달부터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 같은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유소들이 문을 닫거나 뭐 영업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당 뭐 휘발유 구입량을 제한하는 상황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토바이들 여기 기름 넣으려고 매번
또 할 텐데. 예, 그래서 주유소들이 도매업체로부터 이 제 시간에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재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문을 연 주유소에는 뭐 이른 아침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베트남은 뭐 오토바이로 직장이나 학교에 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료가 부족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가죠. 대중교통보다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던데. 네. 주유소에 왜 기름이 없습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상황이 겹쳤기 때문인데 뭐 이거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긴 하지만 일단 연료 수입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달러 강세까지 겹쳐서 그 연료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돈 더 주면 사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네. 유럽 국가들이 지금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베트남 같이 좀 작은 나라들은 구매를 늘리기가 어려워지는 좀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 관세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수입한 정제유가 한 71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23%가량 늘었거든요. 예. 근데 수입량도 늘었지만 구매하는 비용 역시 124%가 올랐어요. 가격도 오르고 올랐죠. 양도 많이 늘어나고 수입 네. 소비량이 늘어났나 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오는 돈은 훨씬 많이 드는데 네. 정부가 휘발유 판매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서 이 가격 상승분을 연료값에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문 닫고 마는군요. 네. 베트남에서는 이 정부가 휘발유 소매가를 국제시장 가격 동향에 따라서 열흘마다 바꿔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가격 제한을 따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치가 맞지 않으니까 공급을 꺼리게 되고 연료 수입에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정유사들이 더 많은 연료를 수입해서 시장에 공급을 할 텐데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가격을 제한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생산도 하든가 네. 생산을 시장에 맡겼으면 가격도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네. 생산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가격 정하던 옛날 습관은 남아있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연료 수입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뭐는 쪽에 혹시 뭐 대책이나 이런 게 좀 고민되고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유통업체들이 수입 가격 인상분을 좀 소매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달래고는 있고요. 예. 최대한 정유사들의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그 설계 용량의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제량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하고 있고 중앙은행에 조금 수입업체들이 외화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가를 떨어뜨리자. 예. 그러면 팔 수 있을 테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베트남의 주유소 문 닫는 소식까지 나라밖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하이라이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저희가 편집한 방송 잘 들으시고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릴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